안녕하십니까.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 김원철입니다. 오늘은 여기 비가 좀 오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와 머스크의 세기의 충돌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금, 토, 일 한 3일 정도 지나면서, 만으로 이틀이죠. 지나면서 이제 안개가, 먼지가 가라앉고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둘의 이 파국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앞으로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차분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각각이 조금 진정을 하면서 이제 각자의 스탠스를 정해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분노에 차서 올렸던 몇몇 트윗들을 삭제했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앱스타인 문서에 있다, 굉장히 이 싸움의 본질하고 상관없는 약간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공격이었는데, 그 굉장히 민감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트윗을 삭제했고요. 그 트윗을 삭제했고, 그리고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 본인이 예스라고 답글을 달았던 그 글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뭐 분노에 차서 스페이스X 를 나사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것도 철회를 했고요. 여러 가지로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계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관계 정리에 들어갔고,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와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게 보통 어떤 상대방하고 싸울 때 정말 끝을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하버드에 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끝을 보는 스타일인데, 지금 일론하고 관계를 정리할 때는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일론하고 할 때 하는 얘기를 보면은 확전을 자제하는 느낌이 뚜렷합니다. 지금 스페이스X 첫날 뭐 스페이스X 관련해서 모든 계약을 다 취소하겠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제 인터뷰를 보면 한 발 물러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나한테 그럴 권한이 있지만 내가 뭐 굳이 그런까지 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머스크에 대해서도 관계는 끝냈다고 얘기하면서도 테슬라와 그가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를 보면은 그 JD 벤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불난 집에 기름 붓지 마라,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의 성격을 알고, 이게 대응을 하면 할수록 일이 커진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와 진짜 진흙탕 싸움을 벌였을 경우에 본인도 큰 상처를 잃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워낙 화력이 좋고 돈도 많고 영향력이 있고, 특히나 이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 일론 머스크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진짜 끝까지 가는 진흙탕 싸움을 벌일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왜 이런 사달이 벌어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지의 활동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라는 게 정부 효율성 부서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일론 머스크는 관료주의에 있어서는 정말 학을 떼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른바 스타트업 같은 걸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구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규제기관의 규제 때문에 좌절과 분노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료주의 혁파와 관료주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가장 문제의식이 컸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연방의 어떤 부채 문제, 이런 것들도 자기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양팔을 걷어붙이고 도지라는 그 업무를 아마 본인이 제안했을 겁니다, 트럼프에게.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받아서 대선 때부터 이제 주요하게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이제 맡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이 기업과 정부라는 게 근본적으로 구성 원리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한계에 부딪혔죠. 적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본인이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달러면은 2경이 넘는, 거의 3경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만큼 큰 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은 본인의 이제 설명으로도 1,700억 달러 삭감에 그쳤거든요. 1,700억 달러면은 한 2조에서 3조 사이 정도 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뭐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실패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팍팍 자기가 밀어줬는데 이게 뭐 완전히 사기 아니냐, 일론이 했던 말은 다 허황된 얘기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좀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안에 있는 관료들, 특히 장관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관들은 자기 새끼들인데 거기 그 사람들에게 뭐 그 사람들을 자르고 그 사람들에게 그 도지에서 보냈던 유명한 메일이 있잖아요. 3일 안에 네가 뭐 3일 안에 했던 업무를 정리해서 도지에 보고해라. 그래서 제대로 보고 안 하면 다 자르겠다. 이게 이제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직원을 만나면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얘기해라 라고 한 다음에 제대로 얘기 못하면 바로 해고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그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사를 관리할 때 썼던 그런 되게 극단적인 방식들을 이 연방정부라는 차원에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파장이 있었고, 그 3일 안에 네가 최근 3일 안에 했던 걸 보고해라, 그 이메일 때문에 많은 적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그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같은 경우에 그 일을 계기로 머스크를 완전히 버렸다고 하고요. 베센트와도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만, 그 국세청장 임명을 둘러싸고 베센트가 추천한 인물, 그리고 머스크가 추천한 인물을 두고 경쟁을 하다가 결국 베센트가 추천한 인물이 됐는데, 그 사건 직후에 백악관 복도에서 둘이 육탄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도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나사 국장, 우주사업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사 국장을 이제 추천을 했고, 그 사람이, 나사 국장이 이제 거의 뭐 되기 직전까지 가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지명을 철회했거든요. 트럼프의 이제 이유는 이 사람이 민주당의 후원자다, 이런 사람은 배신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지명을 철회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분노가 터져 나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이 정부를 위해서 했는데 완전히 배신당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결정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OBBBA라는 One Beautiful Big Bill Act, 그러니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의 영어 약자로 여기서는 OBBB 또는 OBBBA라고 약어로 부르는데요. 이제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어떻게 결합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머스크의 입장에서 보면, 머스크는 이 DEI, 미국의 어떤 그 능력주의, 미국의 근본은 능력주의인데, 이거를 어떤 저해하는 이 좌파와 민주당 세력의 어떤 그런 배려, 다양성,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기업가로서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혁파해야 미국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느꼈고, 그 부분에서 트럼프와 합이 맞았고, 특히 또 머스크가 이 국가 부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민감한데 트럼프나 이 보수 쪽에서는 어쨌든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합이 맞았던 거죠. 합이 맞았는데, 이게 막상 합류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 삐걱대는 거에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이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핵심은 감세 연장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감세 연장안입니다. 이게 왜 감세 연장안이냐면,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굉장히 많은 감세안을 시행을 했고, 그것들이 2025년 말에 다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세가 일어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증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증세가 일어나게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감세 조항을 연장하는 법안이 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장기 재정 전망 같은 것들은 2026년부터는 이 감세안이 모두 사라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짜져 있기 때문에 이 감세안을 연장하게 되면 기존 전망이 어우러지면서 국가 부채가 기존 전망보다 더 늘어난다, 이렇게 당연히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분석 기관마다 다릅니다만 10년간 2조 7천억 달러에서 3조 7천억 달러 정도의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난다,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난다, 이런 분석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머스크도 반대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어느 대통령이 지금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하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건, 그리고 이 감세 연장안이라는 거는 추가로 감세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그 제도 그대로를 유지하는 거라서 특별히 이른바 감세가 아니다, 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양쪽 다 말이 사실 자체는 맞는 말이고, 다만 이것의 파장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갈리는 거고,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내세우는 거는 자기들이 의무 지출을 굉장히 많이 절감했다, 역대급으로 절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큼 이렇게 국가비 줄이는데 진심인 정권이 없었다. 그래서 머스크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도 좀 꼽아볼 필요가 있는데, 의무 지출을 삭감했다와 절감했다는 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삭감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 100만 원 쓰는 걸 80만 원으로 깎았다라고 할 때 삭감이라고 얘기하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절감했다는 이야기는 그걸 절감하는 그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의료보험에 한 번 가입하면, 국가 의료보험에 한 번 가입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던 사람을 뭐 서류 요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바꾼다거나 해서 갱신할 때 이탈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수혜 대상자를 조금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돈이 절감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감의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손에 피는 안 묻힌 거죠. 장기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제도를 설계한 거지, 당장에 뭐 우리 사회보장 예산에 100 쓰던 걸 80으로 깎는다, 이런 식으로 피를 묻힌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보기에 따라서 절감을 했다, 예산을 아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나 또 이 절감 자체도 어쨌든 이렇게 의무 지출을 절감함으로써 이탈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챕터의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 의무 지출 절감을 평가하더라도 그 감세안이 일몰되지 않고 연장됨으로써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다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절반도 못 채우는 것 같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거 국가 부채 줄이자고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고, 내가 그 총대를 메고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우리 회사 평판 다 깎아 먹어가면서, 도지를 온갖 관료주의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나마 부끄럽지만 1,700억 달러 줄여놨는데 이 법안 하나로 완전 말짱 도루묵 정도가 아니라 완전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충돌이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그 삭제가 이 법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일론 머스크를 화나게 했다는 분석도 많이 있고, 그 분석도 틀린 분석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에 부정적이라는 거는 뭐 너무나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갑자기 전기차 보조금을 깎았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는 건 조금 설득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요. 이제 분노의 포인트는, 오케이, 나라 빚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깎자면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만 깎고 뭐 석유 산업 이런 데 보조금은 계속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다 같이 고통을 감내하자라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이거는 형평성도 없고 심지어 국가 부채를 늘리기도 하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원칙이냐. 국가 부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던 트럼프는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싸움의 어떤 프론트 라인에서의 싸움이라고 보면, 이제 사실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될 때 동맹을 맺었던 두 세력이 드디어 갈라서게 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두 세력이 뭐냐면 마가 세력과 실리콘밸리 세력이죠. 트럼프로 상징되는. 원래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그 실리콘밸리의 기술 우파라고 이제 묘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른바 규제 철폐를 통한 기업의 성장, 그리고 이런 다양성 정책으로 인한 그 능력주의의 쇠퇴로부터 미국을 구하자, 뭐 이런 이제
내러티브를 통해서 보수 공화당과 결합을 했죠. 그 상징적인 인물이 머스크고 그 외에도 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실리콘밸리 안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마가 세력과 기술 우파의 이념적 차이가 다시 한번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마가 세력은 쉽게 말하면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인종주의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그렇게 주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창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세련되게 표현하는 거죠. 세련되게 표현하는 게 이민자,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자. 근데 불법 이민자, 서류 미비자를 추방하자. 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이민자,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이 두 세력은 화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는 이민자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일론 머스크 자체도 이민자죠. 이민자 출신이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잘 드는 칼을 써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우수한 외국의 인재들을 유치해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12월에도 그 이런 고급 인력들에게 부여되는 H 무슨 비자가 있거든요. 그 비자에 대해서 마가 세력은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트럼프는 아니다, 이 비자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가 일종의 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라는 이 마가 진영과 기술 우파의 그 이념적 대결이 한번 모습을 슬쩍 드러낸 순간인데, 그때는 머스크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 손을 들어줬고, 그래서 그때 그 사안은 지나갔는데, 지금 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률에서도 이민자 단속에 어마어마하게 재정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그렇게 했고, 실제로 이 마가 세력들은 그걸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역사적인 법안이고 보수 정치의 역사적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보기에는 황당한 거죠. 지금 저런 거 하느라고 국가 빚을 저렇게까지 늘리고 그럴 때냐.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데는 예산을 다 깎고, 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차이, 더 깊게 들어가면은 어떤 철학적 차이, 이것들이 이번 갈등의 근저에 깔려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트럼프의 큰 승리를 이끌었던 마가 진영과 기술 우파 사이의 동맹의 균열이 시작되는 첫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뭐 지난 대선에서도 봤습니다만 무시하기 힘든 수준이고, 특히 미국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5대5 싸움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머스크가 이제 중간선거 때 내년에 있는데요, 공화당의 이번 트럼프의 기조를 따랐던 의원들을 표적해서 그 사람의 당내 경쟁자 혹은 그 사람의 민주당 경쟁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게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머스크와의 싸움을 정리를 하면서도, 머스크 당신이 만약에 우리 공화당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레드라인이다, 넘지 마라, 그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다만 머스크는 지금 뭐 제3정당 창당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까지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화당 입장에서는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별은 이제 뭐 벌어진 일이고, 이 위험을 어떻게 가장 로우키로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었고요. 머스크가 벌이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 뭐 로보택시부터 테슬라부터 그리고 뉴럴링크, 스페이스X, 보잉 컴퍼니, 이 모든 것들이 연방기관의 규제에 첩첩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권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각을 세워서는 머스크도 사실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세력 간에 당장은 어떤 어색한 봉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길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세기의 떡밥이어서 이걸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사안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미국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